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10회입니다. 이번에도 동작에서 출장 카페로 문을 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같은 시간 이곳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만났는데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관심이 지금 동작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여기 사전투표율? 예. 지난 지방선거의 동작구 사전투표율이 11.94%였는데 이번 사전투표율이 13.22%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그 해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것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아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분이 계세요. 여기 그 노유진 양 어디 계세요? 소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네. 아, 저기 앉아요. 안녕. 지금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4살. 야, 4년이나 앞서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공개 방송 한다고 해서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저희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좀 찍어주세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도 저 변함없이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그 노유진이 아니라 그 심유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장바닥 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타로 국민 누나 심상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유진보다 심유진이 훨 낫네, 이름이. 응? 심언니라고. 심언니라고. 대세입니다. 김언니 뭐 심엄마. 심엄마. 나엄마예요, 요즘엔 나엄마. 그 왕년의 수혜. 그 지난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아직 그 10분의 실종자의 소식을 얻은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100일 동안 두 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남은 사람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예, 그런 예. 생각밖에. 예. 그 얼마 전에 그 100일 추모제 그 문화제가 있었죠. 추모 문화제가.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23일, 4일 이틀 동안 왜 가족들이 도보행진했잖아요. 근데 마침 24일이 우리 노회찬 후보 단일화 마지막 시한이라서 저는 뭐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아침 출발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후보님들하고 8시 반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같이 도보행진 출발했고요. 마무리할 때 또 시청 앞에서 도보행진을 해서 오시는 가족들 맞이하고 대책회의 하면서 또 방송 틀어놓으면서 그래서 그 밤 12시에 찬호 엄마가 하늘 보면서 찬호야 생일 축하한다 할 때 그 장면 함께 같이 하면서 저도 함께 울었어요. 예, 그때 뭐 가수 김장훈 씨도 공연을 하고 이승환 씨 공연도 있었죠. 예. 네네, 그 영상으로. 예, 그 가수 김장훈 씨가 정말 열심히 띄워주고 계신데 마음고생도 심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서 참 만류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석에서도 만나고요. 본인은 심지어가 굉장히 꿋꿋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어떤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과는 함께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호 문제가 제 1토크 주제입니다. 그 특별법 제정 촉구 행사였는데 지금 특별법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3번 약속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했을 때 어렵게 성사된 면담에서 한 말이 무엇보다 유가족 뜻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속했고 또 5월 23일 TV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그날 이제 특별법을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6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양당 원내 대표와 회동할 때, 자, 네. 아, 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뒤로 나경원 씨 선거 요새 차가 좀 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지금 이 방향의 시간부터 급선에 의해서 나엄마 수배령입니다. 수배령. 예. 그래서 3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세번 약속을 어기셨어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 조만간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지금 접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하되 김무성 대표가 공언했듯이 그러면은 그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에 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근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쟁점이 어디로 갔냐면은 보상 문제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100억 이상이나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작을 볼 때 조만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유가족들 농성이 지금 15일째인데 이 무더위에 또 습기가 워낙에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부간에 뭐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쟁점을 한 가지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책위 의장이 주호영 의원인데 2008년도에 제가 더블 스코어로 졌던 바로 그 후보거든요. 대구 수성구에서. 예. 예, 근데 교통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해운 사고 맞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통사고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날 때까지는요. 사고가 나고 나서 사고 접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조를 하러 왔죠. 국가기관이. 근데 구조를 한 명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국가 기능의 오작동 또는 이제 작동 불능,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절반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 절반. 근데 우리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전복됐는데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빨리 절단하고 사람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간에 막 밖에 빙빙 돌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전화 통화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탄 승객들이 다 이제 차가 예컨대 뭐 폭발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교통사고니 뭐니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거 같으면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 교통사고 하나 났다고 국무총리를 물론 경질은 못했지만 유임시켰지만 경질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자가당착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문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고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교통사고의 해운사고의 측면은 청해진 해운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고요. 신고를 했지만 와서 해경이 구조를 전혀 못한 그 국가의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려면 유가족들이 소송을 전부 걸어서 법원에서 몇 퍼센트는 청해진 해운 잘못, 몇 퍼센트는 국가 잘못 이렇게 판결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일단 배상을 100% 하고
그중에 나중에 절차를 진상조사를 다 하고 해서 나중에 전문가들 판단을 들어서 국가가 져야 될 책임 이외의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뭐 청해진이나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을 이제 압수해서 그걸로 이제 국가가 손해 본 거를 받으면 되죠. 근데 그거를 뒤섞어 놓고 지금 그러면 유가족들 보고 전부 개별적으로 소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인간의 탈을 썼으면 기본을 지켜야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데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취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책임 회피로 가서 결국은 용두삼이 되는 그런 전략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 끌기. 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뭐 진실이 밝혀진 것도 없고 또 해결되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 지쳐가고 저도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냐. 거기다가 2기 내각 출범한 이후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세월호 때문에 그때부터 경제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경제 위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군부를 지금 잔뜩 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병헌 씨였죠. 도망자 시리즈에서 미스테리 추리극으로 지금 끝난 이 국면에 대해서 유병헌 씨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그 타이밍도 구속영장 연장한 직후에 유병헌 씨가 사체로 발견됐죠. 그 다음에 국가수에서 유병헌이 틀림없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지금 유대근 씨와 그녀가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지 자수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국가의 어떤 책임 또 구조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지금 떠넘기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전문가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유병헌 씨 사인이니 뭐 유병헌 씨 사체가 맞니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전문가들 영역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아예 이 사건을 실종시켜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은폐되고 또 용두사미로 돼버리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자. 그래서 그 표적이 유병헌이 아니고 그 주연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주연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저는 이번에 730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 그 힘으로 특별법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이유다.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 해낸다면 우리 하늘나라에 간 아들, 딸들에게 또 아직 물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의 생각은 그러니까 딱지 끊고 끝내자 이런 심보인 것 같은데요. 그 불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유병헌 이름으로 내 시신 맞다 이렇게 확인해주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그 실종된 분이 이제 희생자들만이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도 7시간 동안 실종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뭐랄까 그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안면을 바꿨을까요? 이거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뻔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그 지금 색깔이 안면이 변했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이 유족들의 요구에 이제 정부 여당이 저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예. 찔리는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찔리는 게 없으면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찔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찔리냐?
제가 볼 때는 최대 미스테리는 유병헌 씨가 맞냐 안 맞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타살이면 누가 죽였냐, 왜 그렇게 시신은 빨리빨리 부패했냐, 경찰은 왜 처음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의심을 안 해봤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고 난 날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국가원수, 우리 정부의 대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제일 큰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세상에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있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나쁜 짓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진 대통령의 소재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온갖 소문이 다 돌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지금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경호실의 일지를 확인해서 밝혀야 돼요. 증빙 수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찔려서 지금 안 받는 게 아닌가.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한간에는 음모론이 많은데요.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 정도 정교하게 음모를 꾸밀 실력이 안 돼.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뭘 꾸며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예방도 못해, 사고 예방도 못해, 그다음 인명 구조도 못해, 그다음 범인 검거도 못해, 시신 확인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못해가 된 게 지금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좀 어려워졌거든요. 못해, 예. 그 유병헌의 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아, 그거는 유병헌 씨, 청해진 해운하고 국가 사이의 문제예요.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100%의 피해 보상을 다 하고 그 재산을 확보를 했냐 못했냐 능력이 없어서 정부가 확보를 못하면 그건 정부가 손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예,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일단 다 배상하고 그 배상 중에 국가가 억울한 게 있으면 잘 찾아서 받아야 돼. 예. 저도 대통령께서 사적으로 신경 쓰실 일이 많아서 음모를 지휘할 여유가 없으셨다에 한 표 제가 더 보태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배상이니 보상이니 아까도 우리 유 대표가 정리를 했지만은 청해진 해운이 책임질 것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적폐뿐만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단 한 명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전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국가의 책임은 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물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유가족들은 배상이니 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특별법을 요구하고 투쟁을 하는 것을 그런 식의 어떤 물적 욕구로 전환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참혹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상규명,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청해진이 책임져야 되지만 국가가 이것을 대신 책임지고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버무리다가 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접점이 형성되려고 하니까 지금 논점을 다시 지금 마치 유가족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지금 730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 아니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재밌다라기보다도 이제 어이없고 분노할 만한 일이 뭐냐면 유가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어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버이 연합에서 농성장 들어가고 뭐 엄마 부대인지 뭐 악마 부대인지 뭐 쳐들어가고 이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 유언비어란 말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말을 누가 받았냐면 심재철
의원이 받아가지고 자기 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RT까지 했단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그거는 그분이 뭐 자꾸만 사고를 치셔가지고 언론에 심의원은 이렇게 막 나와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심재철 의원은 심재철 의원으로 이렇게 좀 정확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 심재철 의원이 저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정말 잘 아는 관계거든요. 예. 뭐 근자에는 좀 소원하지만 예전에는 형제간처럼 지냈던 사이고 가족들끼리도 제가 거의 누님들 포함해서 다 너무너무 잘 알고 하는데요. 잘 아는 사이에서 여러분께 그냥 부탁드리죠. 뭐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파서 그렇습니다. 예. 아파서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지금 그 특별법 있죠. 세월호 특별법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리 전망에 대해서 뭐 할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정확하게 정의당이 낸 세월호 특별법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은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할 거냐 가지고 저희 정의당이 법안을 내기 전에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내에 수사권을 두면은 제일 금상첨화인데 지금 뭐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허용하기는 굉장히 그걸 우리가 5석의 의석을 가지고 관철시키긴 좀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안이 특검을 일종의 특임 특검을 임명하되 그 특검이 우리 가족들이 인정할 만한 특검을 수용한다면 그러면 차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그 합의점에 딱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특별법 협상이 완전히 두 당만의 비공개 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상당히 소모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이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쉽게 새누리당의 선의에 의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대국민 서명 작업을 적절히 추진했고 그래서 350만 국민이 서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선의에 입각한 테이블을 갖고는 안 되고 이 각 당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국민 감정적으로나 어떤지를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이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된다. 제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지금 뭐 여야가 비공개로 회의하다가 기자실에 와서 각기 정치 공세용 발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떤 안이 타협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개방해라, 공개해라. 그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면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려면 세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7월 30일 날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몰살되는 결과를 일단 하나 내면 좋고요. 두 번째는 집에 KT 집 전화를 하나씩 들여놓으세요. 그저께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거에 잘못한다 40%, 잘한다 50% 나와서 지금 살짝 충격이 갔거든요. 갤럽은 좀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인데 지금 아다시피 RDD 방식으로 유선전화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 한 대씩 들여놓으세요. 그래서 착신 전환해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여론조사 왔다 하면 다 받으시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여론조사 지지율밖에 없거든요. 그게 두 번째
고요. 세 번째는 지금 새정년이 그 방향으로 좀 가고는 있던데 어저께 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런 입장을 냈고 야당들이 다 손잡고 세월호 특별법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협조도 거부한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세 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늦었지만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야권 연대를 제안할 때 바로 그때의 문제 인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도 다 때가 있는데 공천권은 정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천권은.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후보가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후보와 또 유권자들의 신뢰관계 문제도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조금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크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만나서 세월호 참사가 준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겠다. 특별법 지금 안도 공동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리고 특별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올스톱 돼 있잖아요. 김영란법, 유병헌법 뭐 다 세월호 관련 법들이 다 올스톱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미 또 4월에는 세모녀법도 뭐 엄청나게 냄비 끓듯 끓었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급한 세월호 관련법 그리고 세모녀법 같은 그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포함해서 공동의 의제를 정하고 이것을 이번 730 선거 승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겠다. 왜? 아까 몰살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 대표가 점수를 잘 못 따는 것 같아. 몰살. 세석만 붙여주세요. 그쪽에. 예? 새누리당에 세석만 붙여주시고 그러면은 여소야대가 되니까 우리의 야권 연대가 실언이 아니고 이기기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고 확실하게 국회 구조를 바꿔서 관철시키겠다. 이거 국민들에게 약속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세석이면 몰살 수준이지 그게. 세석되면 몰살 수준이지 15개 중에. 그래서 3개 줘요? 까짓 거 뭐. 예, 이제까지 이제 1주제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100일 지났지만 사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제 2주제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참사 100일까지 이번 730 재보궐선거 전망이 암울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보도 시점까지 수도권 전패 분위기가 감싸고 돌았고요. 심지어는 그 전남 곡성이죠. 순천 곡성에서는 밀리기까지 한다는 새정치연합이 밀리기까지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던 차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 희망의 물꼬를 튼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호선입니다. 어떻게 영통보다 이곳에서 더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말 그대로 숨가빠는데요. 24일이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셨고요. 그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또 사퇴를 하셨는데 아주 일사천리처럼 일이 진행됐는데 그 이야기부터 좀 진행드릴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사실 오늘 이틀째 이 동작 의뢰옵니다. 어저께 기동민 후보 제가 잘 아는 사이예요. 최근에 몇 년 못 봤죠. 그리고 우리 허동준 위원장도 잘 아는 사이인데 기동민 후보를 보고 제가 한 말, 당신이 왜 나를 잡냐고. 사실 노회찬 후보께서 이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면 사퇴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 당의 정보에 의하면 기동민 후보가 사퇴 안 할 거라는 정보가 훨씬 우세했었죠. 그 정보 라인이 문제가 있는 좀 거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정보 라인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논리적인 선택,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 사퇴일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워낙 정보가 사퇴 안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모든 당의 역량을 영통으로 모아서 승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기동민 후보는 노회찬의 결단 때문에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발표한 거 보고 1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사람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게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 동안 온갖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이번에 약간 스타가 된 우리 둘째 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들의 얼굴, 우리 영통에서 만났던 젊은 끝까지 가라고 얘기했던 유권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선거운동본부에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아찔했는데요. 차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밑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심상정 대표가 이건 서울에 와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퇴를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저한테 제일 먼저 사퇴를 권고한 사람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 후원 회장이신 유시민 문자 보내가지고요. 빨리 사퇴하는 게 좋겠다. 제가 저 불편한 지시를 하나 제가 증거를 공개하려다가 좀 전에 다 지웠어요. 제가 핸드폰에 불편한 진실을 하나 좀 폭로할게요. 우리가 6명 후보를 냈는데 2명 사퇴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명의 후원 회장이 다 유모 씨거든요. 제가 진상을 이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공급을 잘 안 한 것 같아. 예? 후원회장으로서 소임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당 후보들은 절대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하지 마십시오. 중도 사퇴하게 됩니다. 아니 제일 먼저 한 명 넣습니다. 저 후원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변명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변명이 아니고 이제 단일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사퇴는 제가 좀 해봐서 압니다. 예, 단일화 이거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제 신부님들이 팔당에서 그 두물머리 거기서 농성 4대강 반대 농성하시는 신부님들이 빨리 오라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밤에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김진표 후보는 안 오셨더라고요. 저 혼자 온 거예요.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거기서 한 30분 동안. 그래서 30분쯤 야단을 맞고 나서 제가 저기 신부님 단일화는 100%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일 아침에 제가 김진표 후보 지지선언을 하겠습니다. 불출마하고 펀드 모은 거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로 단일화 되느냐만 문제지 단일화는 100%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막 좋아하셔요. 근데 신부님들 믿고 말씀드렸으니까 민주당 쪽에 이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노회찬 후보가 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나도 얘기를 할 걸.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좀 쉽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사실은 좀 기동민 후보가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들은 보통 박원순의 남자 언론에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김근태의 사람이거든요. 김근태의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적 고결함 같은 게 있어요. 도덕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욕구. 그래서 어쩌면 기동민 후보가 어렵지만 사퇴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나오고 제가 딱 생각을 하니까 영통에서 다닐 수가 없겠구나. 전호선 후보가. 왜냐하면 다니면 동작에서는 민주당 새정년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당신은 끝까지 가냐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여기서 제가 조금 끼어들게요. 단일화에서 이기만 보셨지 저는 단일화에서 져도 보고 단일화에서도 이겨도 보고
이번엔 스스로 사퇴도 해보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6년 사이에 2년에 한 번씩 이거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상하게 2년에 한 번씩 출마를 하게 됐어요. 7월 28일 재보선 여러분들 장상 뭐 이렇게 할 때 그땐 제가 여론조사에서 졌고 두 번째 2012년 여론조사에서 이겼고 지금은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사퇴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사퇴해 보신 심 대표님 단일화에서 이겨보신 유 대표님보다 제가 더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통은요. 영통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영통에 가보면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은평 얘기 뭐 숨길 거 없죠. 거기 있으니까 은평에서 나올 때 야권 단일화를 요구했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분위기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은 끝까지 가라. 지더라도 끝까지 가라.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얘기 제가 좀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해야 단일화 안 될것 됐으면 같은데 끝까지 갔어야지. 사실 우리 천호선 대표가 당의 결정으로 영통에 내려갈 때 사실 지난번에 1% 차이로 은평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가장 또 승산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 뭐 본인께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영통이라는 데를 한 번도 그동안에 못 가봤어요. 이번에 우리 천호선 후보 지원하러 갔는데 가서 제가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평균 연령 29세. 예? 근데 완전히 무슨 어디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구조심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천호선 후보를 은평에서보다 더 많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천호선을 막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영통은 정말 정의당스러운 동네구나 여기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천호선은 영통에 정말 딱 맞는 영통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쉽습니다. 우리 천호선 후보 사태가. 그래서 아마 이후에라도 영통은 또 저희 정의당이 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이 자리에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 대표 노회찬 후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노 후보가 단일화 안 돼 사퇴를 했으면 영통에서 박광원 후보가 사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가는 건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7월 30일 이후에 노회찬 당선자와 함께 따지긴 따져볼 생각입니다. 저기 제가 수습하는 의미에서 후원 회장님, 제가 그 천호선 대표 비서실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사퇴하면서 빵꾸가 너무 크게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보통 우리가 국민들 중에 우리 비판적인 분들, 야권 연대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국가 보조금 세금 타고 중간에 포기하면 떼어먹는다는데 그건 대통령 선거 때 얘기고요. 그건 이미 등록한 이후의 얘기고 이 국회의원 개인은 10% 이상을 얻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온팡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지 아직 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면 제가 30일 날까지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제 오늘 선거를 뛰는데요. 역시 그렇더라고요. 자기 선거랑 아무리 노회찬 선거지만 남의 선거랑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 빚까지 떠오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니 뭐 이 자리에서 한번 후원 회장님의 후원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저 했습니다. 말씀을 좀 분명하게 좀 제가 확인을 여기서 광고 해주고 갑시다. 드리면요. 나의 한국 현대사 많이 팔아주세요. 그 돈의 반은 저한테 올 것입니다. 예. 아니 또 후원 회장이 또 이제- 후원 회장을 맡은 후보가 또 한 분 계시다니까. 아니 이 방송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앞으로 천호선하고 절교하라고 그럴 거야. 네, 사회자도 말도 좀 하시다. 아니 근데 이제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김무성 대표인 것 같아요. 그 정의당 보고 해체하라고. 진화 잘해. 이거는 제가 당 대표 대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무성 대표가 우리 당의 거친 문제까지 거론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정의당의 이번 야권 연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3일 전까지 이번 선거는 야권 수도권 전패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누가 이걸 바꿨습니까? 노회찬이 바꿨고 기동민이 받았고 천호선이 받고 이정미가 받아서 이 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예. 표정은 관리하고 있지만 아마 사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당을 해산해야 할지는 조금 이따 더 따져보도록 하죠. 예.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게요. 이제 새누리당에서 막 신경질을 내잖아요. 막 신경질을 내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돈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그 정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여기 나경원 후보를 공천한 거 수원 영통의 그 누구예요? 임태희. 아, MB 비서실장 생각만 하고 이러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분을 공천하는 이유가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발칵발칵 욕을 하고 나서는 거는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새누리당이 기분 안 좋으면 무조건 국민이 행복한 거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눠 먹기라고 자꾸 욕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눠 먹는 게 좋은 일이지. 지 혼자 처먹으면 좋아? 뭐든지 그렇잖아요. 예. 아, 혼자만 잘 먹으면 뭔 재미가 있어요.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새누리당의 철학입니다. 혼자서 다 처먹자. 그렇지. 예. 우리는 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럼요. 나눠 제가 먹는 이 게 말을 좋은 한번 거예요. 나가야 되겠어요. 당의 해산을 감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주 행복했다니까요. 그 말씀 듣고. 고맙고. 아 고맙지요. 아니 이해를 해줍시다. 얼마나 위기 의식이 있었으면은 147석에 집권 여당이 5석의 우리 정의당을 상대로 해산을 종용하겠습니까? 지금 뭐 그래서 그냥 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께서 친히 또 우리 당의 거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가 13.22%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동작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그 선거구로 좀 떠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공주냐 머슴이냐 재밌잖아. 예. 공주하고 머슴하고 싸우는데 공주 이길 바랄 사람이 많겠어요? 다 머슴이 이겨야 드라마가 되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야권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우리 야권이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원래 방침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마치 야권 연대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이런 전제 속에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저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새누리당의 누굽니까 그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는 뭐 야당하고 협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원래 51%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 51%로 당선이 돼도 100%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치를 해야 되고 또 연합 정치를 해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야권이 이렇게 다당제로 구성돼 있을 때는 정책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저는 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게 당으로서 평가를 받은 이후의 연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어쨌든 단일화라는 방식으로 돼야 되니까 일정하게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단순 다수 대표제 이 선거 제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양당 체제를 떠받치는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당이 바로 우리 진보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시려면은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비례대표제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이거 확실하게 개성합시다. 이 자리에서 이번 참에 완전히 개정합시다. 예, 당사자로서 설명은 드려야 돼요. 사실 제가 내일 영통에 갑니다. 영통에 가서 박광원 후보를 거들러 갑니다. 내일 뭐 돌아다니 모레는 이제 광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 문정은 후보 도와드리러 가는데 이건 맞아요.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출마했다 중간에 접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어떻든 그건 죄송스러움.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출마했다가 중간에 철수하는 것은 어떻든 혼란스러운 일이고 유권자들을 고민스럽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다. 내일 가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잘못돼 있지만 야권 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보수와 지금 메르켈 정부라는 대연정. 대연정 보수와 진보가 함께 정권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대에서 뒷거래 우리 당원들도 게시판에 보니까 혹시 점점점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뒷거래라고 얘기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거래 이거는 예, 100% 앞에서 다 한 거야 보이는 데서. 그렇죠. 결단 대 결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야권 연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께 자신 있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야권 연대가 사실은 그 가치를 위한 연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연대는 했습니다. 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 이 동작을 선거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앞으로 그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선거가 갖는 의미, 특히 동작을 선거가 갖는 의미. 네, 일단 야권 연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당으로 공천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여소야대와 같은 확실한 목표를 내걸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우리 한국 사회 개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었다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천호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동작을 주민들의 강력한 그런 요구를 결단으로 받아서 결단 대 결단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니들 뭐 결국 이기기만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여지도 있다. 그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작 의뢰 이 결단이 뭐 후보 개인이 한 결단이지만 결국은 저희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우리 기동민 후보, 허동준 후보 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절실한 의지 이것이 국민들의 뜻과 합쳐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작 의뢰 승리가 저는 향후의 야권의 혁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개혁 그리고 17년 정권 창출에 아주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통으로 가기 전에 동작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고. 동작이요? 동작. 동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론조사에서 져서 다른 후보 지지를 하러 차 타고 돌아다녀도 보고 제가 이겨도 보고 이번엔 사퇴도 해봤는데 어제 오늘 차 위에서 길거리에서 본 반응은 제가 옛날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의 분위기에 따따 부르면 됩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세월호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보통 30, 40대 주부들은 정치 유세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지방선거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이번 동작의 30, 40대 젊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위 보수표의 결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야권 연대 됐으니까 이기겠지 하는 특히 이 뭐죠? 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듣고 있는 우리 좀 약간 이제 놀러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면 놀러 가면 미워할 거야.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 정치가 크게 바뀔 것이다. 노회찬이 당선되느냐 아니냐는 국회의원 한 명이 당선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야권 연대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새누리당을 막자. 좀 새롭게 정치를 바꿔보자. 이 두 가지 요구를 항상 같이 해결해야 되는 고민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앞에 것만 가져갑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고민한 결론이 지금 최근에 우리의 노회찬서부터 이루어진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에서 노회찬이 당선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드디어 3당 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 다른 분
저희는 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3당 체제라는 건 3강 체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2강 1중 체제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 동작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표현을 좀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회찬 후보가 여기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1등이 엉망일 때는 1등을 바꾸려면 강력한 2등이 나타나야 1등을 바꿀 수 있는데 2등이 약해서 1등이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2등은 왜 안 바뀌냐? 강력한 3등이 없으니까 2등도 안 바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동작을 해서 노회찬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당 안에서 좀 더 당이 혁신되고 넓어지고 열리고 그렇게 새로운 세대와도 좀 더 호흡하고 새로운 생각, 상상력,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당으로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민주당 안에. 민주당 안에서 이분들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어서 민주당이 좀 좋아질 거다. 새정년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누리당은 이러나 저러나 안 바뀔 거니까 뭐 그건 뭐 논외로 하고. 네. 그럼 정의당은 5석에서 6석이 되면서 또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서 한 석을 추가하는 이런 이제 상승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강력한 제3당이 되어서 2등을 좀 더 노력하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 이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공주냐 머슴이냐 이게 괜히 재미로 하는 구호가 아니고요. 사실 나경원 후보는 경력이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하시지만 이게 좀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오신 거는 별로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전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회찬 후보는 뭐 그냥 대충 살면 잘 살아질 텐데 굳이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편을 들려고 자기가 억울해졌잖아요. 억울하게 의원직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지역구의 의원이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하소연하면 마음으로 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닿는 만큼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작구민들이 가지시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석사조. 우리 천호선 대표님이 당 대표로서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대표 말씀을 제가 조금 보충하면 우리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야권의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서 그것을 주도해서 야권의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서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음모를 좌절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대안 세력으로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동작에서 뜻을 합치게 된 것도 또 기동민 후보가 저렇게 살신성인의 결단을 한 것은 기동민 후보는 또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의 혁신과 대안 세력으로 확고하게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의 강력한 의지를 받아 안아서 살신성인의 결단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저희 정의당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정말 야권의 가치 혁신 그리고 17년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그것이 이번 동작의 승리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동작을 재보궐선거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제3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이라이트인데요. 마지막 주제. 노회찬 후보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입하면 전 세계가 연대한다. 4대강 찬양했죠. 이분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석했죠. 그러다가 이명박 씨가 BBK 설립했다는 영상이 나오니까 주어가 없어서 무효라고 했던 뭐 약간 외교를 구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에 맞서가지고 동작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한동안 돌아섰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노회찬, 허동준, 기동민 세 분 모셨습니다. 예, 그 노회찬, 허동준, 기동민 이 세 분을 가리켜서 동작을 지키는 기동찬 트리오라고 하죠. 흔히 그 정치를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라고 비유를 하곤 하는데 아마 이 순간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기동찬 트리오, 청취자들한테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허동준 네, 뭐부터 좀 해주시죠. 처음에서요. 참 어색하네요. 네. 동작을의 절대 강자이자 말썽꾸러기입니다. 허동준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동민인데요. 엊그제까지 저도 명색이 후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그리고 노회찬 선배 후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한된 시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소개를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저 기동민 후보가 기호 2번 그리고 또 우리 허동준 위원장이 또 공천을 받았으면 기호 2번. 예, 저는 2더하기 4번 노회찬입니다. 네. 그 참 어려운 결심이셨을 텐데 그 두 분 한번 그 어떻게 이제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기동민의 사태를 목 놓아 부르짖었던 분들 앞에서 연호를 들으니까 대단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참 밝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단일화 연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민과의 신뢰, 시민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거 초반부터 이제 연대나 단일화 이런 얘기가 거론되어지는 것이 좀 공학적으로 보이지는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작 구민들이 둘이 합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둘 다 똑똑하고 역량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저도 슬쩍 묻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몽준 의원과 함께한 6년도 참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일방 폭주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둘이 흩어져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첫 번째였어요. 출마하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민 말씀대로 새누리당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날이 마침 세월호 참사 100일 되는 날이었어요.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 논송으로 지금도 항의하고 있고 안산에서 시민들은 1박 2일 동안 걸어서 여의도로 국회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인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죽어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부끄럽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쳐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크게 훨씬 더 풍부하고 서민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따라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이라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합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과 제가 함께 한 2년 6개월 정도 서울시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울의 변화,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행정혁신, 정치혁신 이런 부분들이 동작에서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솔직한 심정은 제가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면서 노회찬 지금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노회찬 후보께 아니 큰형의 길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때는 과감하게 동민이한테 길을 열어주고 노회찬 큰형은 큰 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치기 어린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한 복잡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판단해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뻔히 예상되는 그렇고 그런 차원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감동도 없고 지지층에게 호응을 유도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다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함께 해주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었던 여기 옆에 우리 허동전 위원장에게도 전화 한 통 못하고 그냥 국회로 달려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금도 당원 선배님들께는 아주 따가운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고 가족들한테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지만 큰 길에서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허동준 위원장님께서는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참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저 같으면 안 앉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진상조사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가 바뀌겠어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닷속에 묻고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은 국회로,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은 선거운동 현장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유가족들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줘야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그렇게 합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요, 아니면 자기 가족이 침몰된 배에 갇혀 있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되는 따뜻한 마음씨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 따뜻한 마음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독주의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 노회찬 후보가 7월 30일 날 당선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 과정에서 가슴 아프다고요?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정한 정치가 아니고 인간애가 묻어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야권의 대혁신을 통한 2017년도 수권입니다. 수권. 맞습니까? 네. 맞죠? 지금 현재 새정치는 여전히 물음표이고 민주대연만이 남아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노회찬 후보는 민주대연합의 후보입니다. 7월 30일 날 그래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혁신하고 그리고 범야권이 단결해서 2016년, 2017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집권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유시민 장관이요, 오랜만에 뵀는데요, 당이 다르다고 모른 척 하대요. 제가 후보로 나왔을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2012년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가 이렇게 트윗을 날려서 그때 한 적이 있는데요. 캠프가 망했습니다. 저는 2번 망했습니다. 3번 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허동준 캠프 망했는데요. 갑자기 기동 캠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역전시키려고 그랬어요. 뻔때를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3번째까지 망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3번째 캠프, 노회찬 캠프는 성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7월 30일 날 3번째 캠프는 여전히 튼튼한 구조물에 서 있는 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동민 후보하고 이 허동준 위원장 말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아니 이제 우리 기동민 후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김근태 의장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말투도 비슷하죠. 계보는 닮나 봐요. 우리 기동민 후보가 이제 제 전임 장관님이 김근태 의장님이셨는데 복지부에 그때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셨잖아요. 모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계속 그 김건태 의장님 생각이 났어요. 허동준 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좀 안 비슷해요? 여기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의 유시민계, 여기가 이제 개혁당 출신이고요. 제가 2003년 보궐선거 할 때 국회 처음 갈 때 선거 캠프 대변인. 예, 여기 저는 속으로 허동준이 공천 못 받은 게 혹시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새정년 사람도 아닌데 좀 봐주지. 예, 그 생각도 자꾸 나고 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정년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 말씀을 주셔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는데 정론관 나오는데 인재근 의원께서 헐레벌떡 상임위를 하시면서 막 뛰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붙잡고 통곡을 하시면서 어떻게 쓸데없는 것만 그렇게 닮았냐고. 그러면서 아마 김근태 장관도 의장도 살아 계셨으면 너한테 그러라고 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들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 이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원래 김근태 의장하고 같이 모시고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지키기를 계기로 해서 제가 개혁당 창당 멤버로 들어갔고요. 유시민 장관 덕양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상황실장 겸 대변인으로 집에서 한 달 반 가출해서 책상 위에서 잤습니다. 자, 정확히 아십시오. 소유권은 김근태 의장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 앞두고 기동민 후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노무현이다가 아니라 노무현 김근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었던 아무도 기억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민청위원 창립회원이기 때문에 김근태계예요 원래. 자, 저기 연고는 좀 나중에 따지고 제가 사실 우리 기동민 후보가 국회에 와서 농성을 오래 했잖아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우리 허동준 후보가 그 예전에 그 진보정당 초창기에 17대 때 민주노동당 별명이 농성당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소수를 가지고 뜻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농성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농성하시는 거 보면서 거대 정당의 소수파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동병상련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민 후보가 기자실에 저는 뭐 3시에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미 그 회견 내용은 짐작을 했죠. 다른 이유로는 그 시간에 정론관에 오실 일이 없으니까.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그 선하고 의로운 얼굴에
제가 아주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사퇴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 이틀 동안 얼마나 고독한 결단, 고독한 시간을 아마 나를 하얗게 지새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허동준 위원장의 희생 그리고 우리 기동민 후보의 헌신 이 두 가지는 정말 이 동작 주민에 대한 애정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이는 이루기 어려웠던 그런 결단이다. 그런 점에서 2+2는 4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노회찬 후보님과 저희 정의당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수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위원장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당원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는 결정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7월 9일까지 있었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달라고 재논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고마웠던 것은 우리 천호선 대표님께서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면서 허동준 잘 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결국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파입니다. 실은 당원이 제 편이니까 제가 즉각 다수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소수파가 아니고 원칙파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노회찬 후보께서 참 감회가 어떠셨어요? 좀 궁금한 게 처음에 그 딱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 선수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오후 2시쯤에 오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24일 날 오전 통화를 했는데 입장의 변화가 서로 없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뭐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없어 보이지만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자 이랬는데 이제 2시쯤 들려온 소식이 3시에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입장을 발표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제가 이제 사퇴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절차를 알아보니까 선관위에서 6시 전에 사퇴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에 사퇴서를 가져가기로 하고 6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그 사퇴 기자회견문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동민 후보는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 또 김종철 후보는 선전하기 바란다. 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한 페이지자로 다 써서 출력해가지고 놓고 있는데 3시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아니까 내용이 굳이 제가 기자회견을 볼 필요는 없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방금 기자회견에서 사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형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러다가 이제 먼저 기동민 후보가 먼저 한 꼴이 됐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애초에 그 제안할 때부터 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제가 꼭 어떻게 하든 물론 이제 저도 하고 싶었고 기동민 후보도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런 제안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같은 성사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싶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줘버리자.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렇게 미리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봐 미리 24일까지 안 되면 사퇴하겠다. 제가 사퇴하겠다. 그리고 기동민 후보를 돕겠다라고 일방적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 기자회견 한 후에 그날 저녁에 당으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지고 추궁을 당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그 단일화 제안한다는 얘기는 양해를 구했는데 안 될 때 사퇴한다는 얘기는 그 단 한 명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사법 처리 당하는 일에 능숙한 예, 제 인생이 늘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종사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에
노회찬 후보께서 사퇴서를 써놓은 줄 알았으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인생을 제가 이제 왜 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뭐 한 96년부터 이렇게 쭉 만났던 과정들이 있어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신뢰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해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퇴해서 써놨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생각이 좀 달랐을 텐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냥 한 번의 단일화, 연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실천 활동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내부의 조그만 차이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큰 길에서 함께 가라 이런 주문들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저는 어찌 보면 선의로 제안되었고 선의로 화답한 이런 결심과 결정들이 이번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번 선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야권과 재편, 야권의 재편과 혁신 그리고 통합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신문을 보니까 애써 태어난 척은 했지만 지금 가슴이 마구 타 들어가시는 분이 아마 나경원 후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경원 대 노회찬, 노회찬 대 나경원 대 1대1 구도가 됐으면 후보 간 정책 토론 정도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JTBC에서 후보 3인 기동민, 노회찬, 나경원 이렇게 토론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후보 한 분이 이제 거절해가지고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예.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또 다행히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토론, 딴 얘기하기 힘든 딱 자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그 토론은 또 나와서 저는 크게 다행이다 생각했고, 사실 뭐 과거에 백분 토론 같은 거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뭐 토론했다기보다는 토론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익숙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토론을 제안했는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나경원 후보의 공약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 사실 나경원 후보가 처음 이제 공천을 받은 뒤에 약속을 했어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까지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자체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따로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도 보면은 자신의 공약 자체가 네거티브예요. 강남 4구. 제가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747 공약 아시죠? 예. 경제성장 7%,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경제 7위 대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새빨간 거짓말. 그 자체가 얼마나 네거티브한 겁니까? 한반도 대우나 네거티브죠. 그 네거티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이 동작구에서 현대그룹 4억을 짓겠다. 이것도 실현될 수 없는 네거티브인 거예요. 강남 4구도 마찬가지죠. 뭐 강남이 뭐 모래 언덕입니까? 왜? 강남 4구. 이것도 네거티브. 예, 이 전체가 네거티브.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에 통했던 네거티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겠다.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 강남 4구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은 제가 조금 노회찬 후보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 공약이 사당로를 확장하고 그걸 남성 이수를 거쳐서 내방으로 빠져서 정보사 터널을 지나서 테헤란로로 직결해서 이제 강남과 이 동작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장제 터널을 뚫는 계획이 98년도에 이미 고건시장 때 수립되었고 예산까지 편성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으로 엎었고요.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로 엎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혼자의 공약이 안 되니까
당 대표가 와서 보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전액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서울 시비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후보라면 지난 과정에 대한 진솔한 자기 해명과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왜 못한 건지. 약속을 했지만 왜 진행이 안 된 건지.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생략한 채 또 다시 그걸 들고 나온 건 전 여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제턴에서 저기 사당로 확장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사당로를 먼저 확장해 놓지 않으면요, 장제턴에서 오면 동작구 주민들은 전부 환경 오염의 바닷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사당로가 먼저 확장돼야 되고요, 장제터널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장제터널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하철 입구의 에스컬레이터요, 누가 하죠? 시의원이 하는 겁니다.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결정은 시 예산으로 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면은 강남 4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들이 실은 오래전에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던 것을 주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쪽 정치인들, 시장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짓는다고 이미 편성된 예산, 고건시장 때 편성된 예산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나라당에 의해서 연기된 사업들을 이제 와서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당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로도 시의회, 서울시의회를 한나라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부결시켜 버렸어요. 뭐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선심 쓰듯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문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동작구가 강남이 된다라는 이상한 상상력, 작가적 상상력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발휘한 것도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만약에 나경원 후보와 토론이 딱 벌어진다면 이거 하나만은 해명해 달라고 딱 지적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지금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보고서 낸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샅샅이 조사를 해서 처벌할 사람은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하고, 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정해진 기업에 대해서 하듯이 국고를 낭비하고 엄청난 혈세 부담을 국민에게 안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책 결정의 핵심적 책임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없다면은 국회로 돌아가지 마시라. 그냥 지금처럼 스포츠캐에 남아 있으라. 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후보로서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미 며칠 전부터, 엊그제부터 동작구의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대반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회찬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동작구에서 노회찬과 나경원이 붙어서 노회찬이 이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국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달라질 때 핵심이 뭡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정치 안 달라지고 딴 거 달라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안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간판에 새 정치라고 새겨놓고도 못하고 있는 그 새 정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작구입니다. 지금 우리 허동준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가, 기동민 후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또 그것을 받아 안아서 제가 또 어떻게 새누리당을 대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일회용 선거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저희들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 야권 연대했다고 그럴 바에 정의당 같은 당은 특히 우리 전호선 대표 보고 정의당 해산하라. 여러분, 저는 그걸 딱 듣고서 역시 집권여당 대표는 정보가 대단히 풍부하구나. 해산이라는 게 애를 낳는다는 뜻 아니에요. 정의당이 지금 해산할 진통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정의당,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해산 예정일이 7월 30일입니다. 그날 정의당 반드시 옥동자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옥동자가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겁니다. 동작구가 그 모범을 창출할 겁니다. 이 앞에선 저희들이 우선 그 생생한 사례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회찬 후보가 지금 딱 한 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투표권이 없는데 이분은 사전투표를 하셔서 딱 한 표 앞서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이 저한테 넘어왔다가 노회찬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정의당 전체가 쪽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전체 당원들 전부 다 동작으로 다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동작의 한 표가, 동작 유권자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합니다. 노회찬 후보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노회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과 동작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작 당원들이 힘을 내서 대의에 복무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자, 노회준의 정치 카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분 남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골리앗입니다. 거대 보수 정치, 수구 언론, 재벌, 관피하라는 이름의 기득권에 맞서서 시민들의 다인 역할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던 노회찬 후보. 지금 허동준, 기동민 전 후보님과 함께 기똥찬 트리오로 전장에 섰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함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가 10번째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케이크를 착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기념 촬영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붙어주세요. 네. 노회찬 후보의 승리와 우리 노효준 정치 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커팅하겠습니다. 커팅.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까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8월 4일에 녹음하기로 되어 있는 제11회차는 한 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휴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